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중 좁은 진폭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2시 30분 난데없는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이후 급등이 나왔다가 유럽 세션 마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 계속 빠지는 것일까요? 시장이 급등락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결론만 얘기하면 그다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시장 이야기를 하기 앞서 금요일 낮에 전화를 갑자기 받게 되었는데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은 은퇴한 트레이더로서 지금은 모 회사 CFO로 재직 중인 분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번 옵션 월물에 대폭락이 나올 것 같아서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간 지표로서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이 유쾌하진 않지만 저 또한 옛 지인들을 대상으로 컨센서스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결론은 저는 아직은 급락은 어렵다 였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고 오후장 내내 시장이 못 오르더니 결국 오후 2시 30분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의 시장 하락이 전형적인 개인이 푼 매도 손절매여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구나 했는데 주말에 혹시 해서 그 양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이 파생을 크게 하는 모 회장이 풋옵션 매도를 쳤다가 손절매를 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황에 앞서 하게 된 이유는 시장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식의 논리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이야기고 그냥 누가 손절을 쳐서 시장이 10분 만에 3포인트를 움직이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 불균형으로 움직인 시장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해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3포인트가 움직였다고 해서 선물요, 계좌가 깡통나고 망했다 이런 분들은 파생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큰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파생시장에서 들어오신 분이 이 돈을 벌려고 온 것이라면 90%는 레버리지 관리해야 돼요. 방향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이건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파생시장에 들어온 사람 치고 깡통을 안 차본 사람 별로 없다지만 깡통을 차본 것은 경험일 뿐이지 경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 트레이더로서 월간 한도를 맞았다는 것은 타사로 이직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돼요. 파생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다시는 깡통을 차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주니어 트레이더들이 일간 한도를 맞거나 주간 한도를 맞으면 남은 근무일 동안 모의 투자 시키지 않아요. 다시는 한도를 맞지 않도록 어떻게 매매를 개선시킬지를 연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플로어에 앉게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첫 거래일은 벌어서 마감시키게 해요. 그게 몇 푼이 됐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누적시키고 자신감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 또한 늘 깡통을 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갖고 트레이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푸는 순간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번에 손절매를 했다는 모 회장님도 50억 넘게 손실을 봤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그분이 자산을 고려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멘탈 망가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여의도에 있는 여러 건물 중에 여러 채가 이 파생으로 주인이 바뀐 역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1층에 바스쿠지가 있는 키움증권 건물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파생시장의 사건 사고 시리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장은 세 가지로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선물 미결제 확정이 무려 5,770계약이나 증가를 해서 이번 월물 들어서 가장 많은 누적 미결제 확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거래도 이젠 17,000계약이나 거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롤오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물 미결제 확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이번 월물이 방향성 승부가 안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 베이시스가 장중에 계속 눌렸지만 장 마감에 언더슈팅을 주고 나서는 강력한 콘텐고로 바뀌었어요. 어제 오늘 해서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 0.8포인트대 백오데이션을 기록했죠. 그런데 오늘 장 마감에 무려 플러스 0.93포인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에는 별일 없으면 장 시작부터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이 큰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가야 낮게 출발하겠지만 어쨌든 베이시스가 바뀌었다는 점은
이틀간 쌓인 프로그램 매도가 급하게 언와인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이 개인이 풋옵션 매도 손절매인데요. 이번 9월물에 유난히 풋옵션 미결이 대량으로 쌓여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늘 드디어 또 풋옵션 손절매가 나왔어요. 오후 2시 20분부터 풋 315와 312에서 손절성 환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312에서는 투신이 동적 해치가 들어오면서 환매의 가속도가 붙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저는 315와 310 이런 식이 이 5포인트 단위의 행사가의 옵션은 매매를 잘해요. 그런데 312나 317 같은 이른바 사이에 낀 옵션은 잘 손을 대지 않아요. 이게 다른 행사가 대비 미결제 약정이 적고요. 그래서 손절매를 할 때 가속도가 잘 붙어요. 이런 행사가는 마켓메이커들의 몫이라고 내버려 둡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대량 손절매가 나오면서 풋옵션 감마가 터지고 이러면서 리버셜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면서 오후의 지수 급락을 유발시켰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손절매가 마무리되자 시장은 점진적 반등을 시도하면서 결국 종가에는 베이시스를 플러스 0.93포인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손절매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지수를 1.5포인트 넘게 억지로 눌러놨던 것을 이제 제자리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기주를 앞둔 상황에서 베이시스가 급하게 바뀌는 것 또한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포지션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무리해서 포지션을 키웠다가는 순식간에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손실을 얻게 되는데요. 포지션을 키우는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시적인 현상이야 또는 나 돈으로 때울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포지션을 키웠을 때 여기서 시장이 조금만 더 과하게 움직인다면 임기치에 더욱 빨리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속된 말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포지션을 더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죽고 싶어 환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한 이유는 아무리 시황에서 방향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 그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아웃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웃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식을 현물 출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모토조이라는 회사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회사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북두라는 회사명을 좀 기억하실려나요? 아무튼 이게 한참 옛날 얘기인데 이 뭣도 모르고 주식할 때 제가 이 회사 주식을 현물 출고를 해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요. 당연히 회사가 없어졌죠. 근데 종이 쪼가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또는 우리 후배들한테 이게 투기 말로다 라고 교부제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무덤에 갖고 와서 발라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파생해서 손실 나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버머니예요. 그래서 절대로 시장과 맞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파생시장은요. 자, 시장 정리하면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파생시장에서 또 손절매가 나오면서 하락은 제한적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올라서 마감했습니다만 유럽 지수 선물은 본장 마감 후 상승분을 죄다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미국이 비노 보용지수가 골디락스처럼 나와서 올랐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가 본장 마감 후 하락하고 또 미국 증시도 죄다 하락을 해서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그게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또 가스 공급을 무기한 연기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는 조용히 횡보를 보이다가 미국 논팜 이벤트 발표 후 급하게 상승 전환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유로화가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상승한 등 리스크 온 흐름을 그리고 그동안 이 일방적 달러 강세 분위기가 진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논팜 발표 전에 이미 유로달러는 페리티를 회복했었어요. 그래서 논팜이 웬만큼 망가지지 않으면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유럽 채권 시장이 단기물 위주로 먼저 반등을 시작했고 또 미국 국채도 2년물 중심으로 유럽 세션에서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논팜 발표 후 장기물은 못 올랐지만 단기물은 아예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서 장기물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 마감 후에 주가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채권은 단기물이나 장기물이나 전혀 빠지지 않고 상승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논팜에 대한 반응을
증시는 강세, 달러는 약세, 채권은 단기물 위주의 강세,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으나 논팜이 잘 나왔는데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이건 그냥 리스크 온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단기물이 강세라는 것은 과도한 긴축 베팅이 언와인드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유럽 세션이 마감 후인 이 새벽 1시 이후로 시장이 급락 전환하는 것은 뭐 다른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뭐 뉴스 플로우로는 가즈프롬이 노드스트림 재개방 안 한다, 뭐 이런 이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을 해죠. 자, 근데 천연가스 가격 볼게요. 여기 천연가스 가격인데, 이거는 전기가. 천연가스 가격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락했어요. 또 유럽 천연가스 말고도 미국 천연가스도 하락했고, 또 오펙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앞둔 기름값마저 3% 넘게 상승했던 것을 상당량 반납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전력 가격인데요. 전력 가격도 그냥 스트레이트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증시 하락, 이거는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적인 매수 동력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에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미국 지수 선물이 아시아 세션에서 조용히 횡보를 하다가 이 논팜 발표와 함께 급등을 했었죠. 뭐 논팜 내용 분석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변동성을 보면 이 논팜 발표와 함께 변동성이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오전장은 그렇게 강세를 유지했습니다만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변동성은 생각보단 덜 빠지고 버티기 시작했죠. 23포인트 초반까지 변동성이 하락을 했는데, 그 당시 주가지수 상승률은 S&P 기준으로 벌써 1.2%를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고려하면 당일이 상승한 한도는 이미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게 되자 시장이 살짝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변동성 매도자들이 빠른 손절매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하락으로 전환됐고, 그렇게 시가선을 깨고 내려가자 주말과 휴일을 앞둔 트레이더들이 손절매를 가속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것을 보고 있어요. 즉, 미국 시장의 흐름은 기술적인 고점 저점을 확인하는 흐름이었던 것이지 외부 이벤트로서 시장이 밀렸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른바 이 프라이절 마켓이라고 해서 현재 주식시장의 힘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 힘이 많이 사라져 있다는, 그러니까 CTA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시장이란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채권 시장은 굉장히 강건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무브 인덱스, 이 채권의 변동성 지수죠. 요게 이제 무브 인덱스인데, 무브 인덱스는 또 빠졌어요. 무려 2%나 하락을 했죠. 채권 시장은 계속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들이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반도체 주식들도 와르르 무너진 것도 그렇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2.5% 하락, 심지어 애플도 마이너스 1.3% 하락하면서 나스닥 종목들이 고르게 눌렸는데요. 심지어 오늘 상승을 한 이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같은 기름 주식들도 일봉만 놓고 보면 갭 상승한 것을 상당량 토해낸 음봉으로 마감했죠. 하지만 이것을 그닥 나쁘게 볼 수 없는 것이,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 시장을 밀어버린 것이라 주말 혹은 월요일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바닥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변동성 지수는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기는커녕 전일 대비 하락으로 마감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S&P 지수가 마이너스 0.88%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지금 25포인트라고 하면 S&P 지수는 마이너스 1.5% 이하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은 모르진 못합니다. 전일 대비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변동성 지수의 산출이 옵션 가격에 녹아있는 기대값에 근거하기 때문인데요. 기대만큼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옵션 가격이 빠르게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하락에 대한 이 불필요한 해지 비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 지수를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것,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장을 다시 정리하면 오늘이 하락 마감으로 지난 7월 이후에 시작되었던 상승이 이 도루묵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하락보다는 점진적 하락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급등락이 나오는 구간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동성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은 변동성 선물이 변동성 지수 대비 약간의 콘텐코 상태인지라 시장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바닥 다지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락 같은 것은 아직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옵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지만 선물 시장이 마감 종가가 콘텐코 0.9포인트로 마감했죠. 그래서 사실상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개장 직후에는 전일 종가의 콘텐코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일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죠. 개장 후 어느 정도의 힘으로 시장을 당길지 또는 밀어버릴지,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320 이하의 풋옵션에 대량의 옵션 미결제 약정 남아있어요. 이것들도 환매를 누가 해줄지 안 해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풋 버터플라이 해지에서 지금 약세 스프레드로 전환해 있거든요. 이 포지션을 계속 밀어붙이되, 만기주에는 제가 신규 진행을 하지 않고 포지션 청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포지션을 좋은 가격대에서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롤링다운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하락을 버텨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살짝 올라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주 후반에는 추석 연휴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차울물 진입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존 채권이나 미국채 모두 강한 반등을 해서 일방적 금리 상승은 이제 끝났다는 신호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9월에 새로 리세션 베팅을 할지 아니면 유리한 자리를 노릴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초에 각 종목이 상단과 하단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보면서 적은 포지션을 쌓아볼 계획인데요. 여전히 유가의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탈리아 국채를 포함한 유럽 국채에 대한 숏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리한 가격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서 롱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멈추었을 때 숏을 잡을 기회를 찾는 것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